자, 이번 주는 14장 수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밥을 먹고 지내시죠?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가끔 또 다이어트를 한다고 몇 끼 굶어보면 얼마나 먹는 것이 즐겁고 또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음식물을 섭취해서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이번 챕터는 이런 소화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다수가 상당히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수업 목표는 소화계를 통해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화계의 주요한 기능은 음식물로부터 영양분, 물, 전해질을 우리 동물 몸의 내부 환경으로 운반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포 내 소화는 세포 안으로 들어올 만큼 충분히 작은 것들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것에 제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세포의 소화는 더 크고 많은 양의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다수의 동물들은 이런 소화계를 잘 발달시키고 있죠. 자, 먹이 섭취 방법에 따라 동물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어떤 것을 먹냐에 따라서 육식동물과 초식동물, 잡식동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잡식동물에 해당되겠죠. 또 어떻게 먹이를 섭취하는지에 따라서 여과섭식자, 필터링을 해서 먹는 애들이죠. 퇴적물 섭식자,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먹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액체 섭식자, 액체를 먹는 애들이 텐데 예를 들어 모기 같은 그룹이나 액체를 먹을 수밖에 없는 구기를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바로 액체 섭식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기생동물이 있습니다. 기생동물은 다른 그 동물이나 식물의 영양분을 섭취해 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소화관 내부는 비록 우리 몸에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깥과 통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항문을 통해 가지고 사실 외부에 있는 그 공간이 내부로 들어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외부 환경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소화관은 몸의 이 소화관을 앞쪽, 전장과 중간 쪽, 중장, 뒤쪽, 후장 이 세 개로 구분해 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 그림 14-1에는 우리 소화관의 일부들을 모식적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입이 있고요. 입을 통해서 들어오죠. 인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의 내부 공간들을 인두라고 하죠. 우리는 인두 부분에서 이 기관지와 식도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장 부분이 있는데요. 이 전장 부분에 보통은 우린 식도가 위치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식도의 일부가 변형된 모이주머니를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장과 모이주머니의 기능은 먹을 것이 입에서 그 다음 위로 들어가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또 저장, 또 소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소화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대다수의 우리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위입니다. 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부분은 이 위에서 산성을 띠는 경우가 많고요. 운동성을 통해서 먹은 음식물들을 혼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이제 위는 산성이지만 뒤로 이제 장부터는 이제 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돼서 알칼리성 또는 소화 효소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소화가 대부분 많이 일어나고요. 흡수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대장 같은 경우는 폐기물을 저장했다가 적당한 시점에 모이게 되면 배변을 통해서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소화계는 운동성, 분비, 소화, 흡수라는 4단계의 기본적인 소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운동성은 섞어주거나 또 앞에서 뒤로 방향성 있게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 운동과 혼합 운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대다수 동물들의 소화관 주변에는 중배합성 근육 조직이 있죠. 그래서 평활근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지만
이 근육에 의해서 음식물을 섞고 또 음식물을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그러니까 추진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분비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우리 소화액들을 많이 분비하게 되겠죠. 보통 이 외분비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내분비와 외분비 여러분 잘 구분하시죠? 외분비샘은 분비 도관이 있어서 분비 도관을 통해 가지고 자 분비샘에서 특정 곳으로 분비가 되는 것이고요. 내분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도관이 없고 분비샘에서 분비를 하면 분비된 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말합니다. 대다수의 우리 소화계에서는 이 외분비샘에 의해서 소화효소와 담염, 담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점액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분비 자체는 뭘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신경이나 호르몬 자극에 따라서 소화관에서 방출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각각 그 소화기관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분비물은 대부분 혈액으로 재흡수가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소화관 자체는 기술적으로 외부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버리면은 결국은 몸 바깥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소화 효소라든지 또 우리가 소화를 위해서 물을 분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온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끊임없이 빠짐없이 다시 재흡수가 돼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소화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들이 좀 더 작고 흡수 가능한 단순한 구조로 분해되는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앞에서 분비된 소화 효소, 또 예를 들어 이제 운동성을 통해서 우리 또 입이라든지 이런 저작 활동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작은 구조로 되는데 결국은 소화 효소가 최종적으로 이들을 분해하게 됩니다. 소화 효소의 분해 그 기작은 가수 분해죠. 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그 중합체의 그 중합체의 중간 구조들 끊어내면서 우리가 몸으로서 흡수할 수 있는 포도당이라든지 또 아미노산 또 지방산 이런 단위로 분해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흡수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분해를 했으니까 당연히 흡수를 해야 되겠죠. 보통 소화기의 중간부터 후반부 구간에서 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가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가서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메가당은 포도당 두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글리코시드 결합이 있죠. 여기서 물이 가해져서 자, 글리코시드 결합이 깨지게 되고 두 분자의 포도당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당류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녹말과 셀룰로스가 있는데요. 각각 베타 1포, 그다음에 알파 1포 결합을 통해 가지고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 가지고 큰 분자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대다수의 동물들은 이런 녹말의 알파 1포 글리코시드 결합은 깰 수가 있지만 베타 1포 글리코시드 결합을 깨는 효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를 먹어도 소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는. 자, 여기 계략적인 소화의 과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양소들이 있죠. 탄수화물, 또 지방, 단백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대한 중합체들이 아밀라제를 통해 가지고 아밀레이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제 작은 단위들 메가당 단위로 잘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당류들은 수크라제나 수크레이스나 락테이즈에 의해서 단당류로 바뀌어서 결국은 우리 몸이 흡수하는 건 단당류의 형태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자,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단백질을 분해한 효소는 굉장히 많은데요. 키모트립신도 있고요. 카르복시펩티다제는 카복실 쪽에서 잘라내게 되는 겁니다. 아미노펩티다제는 아미노기 쪽에서 잘라내게 되는 그런 애들이 되겠죠. 자, 펩신과 트립신은 중간중간 랜덤하게 자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 분해 요소가 우리 몸에서 분비가 돼서 결국은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를 하고요. 이걸 흡수하게 됩니다. 지방은 대다수 중성지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리글리세리드라고 얘기합니다. 트리글리세리드는 지방산 세 분자에 이쪽에 글리세롤이 있겠죠. 글리세롤에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이거를 직접 우리가 흡수하지는 않고요.
이 트리글리세리드의 두 개의 지방산을 떼어나고요. 유리지방산 두 개와 모노글리세리드 이 각각을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수한 장상피 세포가 흡수를 하게 된 다음에 다시 얘들을 조립을 해요. 다시 조립을 합니다. 트리글리세리드를요. 여기 그림 14-C와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의 연장선들은요. 여러 척추동물들의 소화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양도 있습니다. 어쨌든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구강과 인두, 식도, 또 위가 있고요. 조류의 경우에는 전위에 모래주머니가 있습니다. 전위와 모래주머니가 이어진 복합체가 있고요. 소장, 대장, 항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쭉 이어진 입에서 항문까지 이어진 소화관뿐만 아니라 여기 이어진 간 옆에 소화관의 일부는 아니지만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또 간에서 만들어진 쓸개가 들어있는 그 담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소화계에 속합니다. 소화계는 내배엽에서 기원을 했죠. 간이라든지 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내배엽에서 기원한 소화계의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자, 점점점 익숙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포유류의 내장기관, 소화관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 소화관이 움직이는 근육이 있다고 했죠? 소화관 주변에는 평활근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근육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아까 얘기한 혼합운동, 또 추진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소화관의 평활근은 누가 수축을 시키는가? 소화관의 평활근은 서파전이라고 불리는 또는 다른 말로 또 박동원전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서파전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서파전이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느리게 이 탈분극과 그다음에 재분극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 가지 계기에 의해서 역치를 넘게 되면 위로 튀게 됩니다. 이때 그 활동전이가 만들어져서 이 서파전이를 만드는 박동원이 카잘 간질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카잘 간질 세포가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 음식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부교감 신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치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 카잘 간질 세포가 이 활동 전이를 만들어서 주변 세포로 간극 연접을 통해서 주변 세포로 파동치듯이 이어지게 됩니다. 파동치듯이 전달하게 되면 각각의 평활 세포는 자기도 수축하고 또 이 전이를 옆에 세포로 전달함으로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드미컬한 근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역치에 도달하는 것은 다양한 기계적 요소, 예를 들어 음식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음식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 장에 음식이 차게 소화관에 음식이 차게 되면 기계 수용기들이 이걸 인식해 가지고 바로 이 카잘 간질 세포가 박동원을 이 서파전이가 활동전이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이라든지 호르몬, 여기서 신경은 부교감 신경이 되겠죠. 부교감 신경이 작용해야만 소화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호르몬 요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리듬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역치를 조절함으로써 이 서파전이가 활동중을 바뀌냐 안 바뀌냐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평활근은 간극 연접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동원 세포가 시작한 활동 전이가 옆에 세포로 점차적으로 전달이 되는 구조가 되어 있죠. 자, 여기 이 그림에는 지금 우리 소화관의 일반적인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로사라고 불리는 것은 장막이 되겠습니다. 장막, 전체적인 소화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브 세로살 파이버는 장막하 섬유가 되겠습니다. 주로 결합 조직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엔트릭 플렉서스 같은 경우는 장근막 신경총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 소화관에 내재하는 신경들의 그물들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바깥쪽에 위치한 장근막 신경총이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가 점막하 신경총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서브뮤코사 플렉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층의 신경총들이 있어요. 자,
이 장근막 신경총의 아래에 서브뮤코사 점막 하층이 존재하고요. 점막하 조직이 있고요. 그 점막 하층 하 조직 아래 이제 그 점막하 신경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막하 조직이 있고요. 점막하 조직, 점막하 조직 얘기했죠. 점막하 신경총. 그 다음에 점막 내 근육, 머스큘라리스 뮤코사에 이게 점막하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막 내 근육, 그 다음에 점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관 주변이 굉장히 많은 결합 조직, 근육, 신경들로 둘러싸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소화관의 그 내부에 있는 내재성 신경총들은 외부랑 연결되어 있지는 않고요. 스스로 음식이 들어오면 그거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인성 신경이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즉 저 위쪽에서 오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들이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소화관의 운동성, 활동성을 저해하고요. 부교감신경은 소화관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소화관의 벽에는 화학수용기, 기계수용기. 이 기계수용기는 소화관이 꽉 찼는지 안 찼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투수용기, 이런 다양한 신경 수용기들이 존재합니다. 자, 먼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기관들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입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입은 먹이의 습득, 입으로 먹이를 먹게 되죠. 그 다음에 저작을 담당합니다.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작의 목적은 음식물을 잘게 쪼개는 것이, 앞으로 소화를 시키려면, 화학적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표면적이 넓어지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물을 침과 섞어서 미를 자극해서 침샘, 위, 췌장, 담즙 분비를 증가시켜 하위 소화관의 음식물의 도착에 대한 준비를 시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씹으면 음식을 씹게 되면요, 우리 이 입 아래에 있는 다른 소화관의 기관들이 전부 다 이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내가 소화를 시켜주마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서 침이 분비가 되죠. 침을 더럽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음식을 삼키기 쉽게 해줍니다. 침이 없으면 음식 삼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물 안 마시고 고구마 마시는 때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가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고구마 같은 경우 특히나 안 넘어가는데, 물을 마셔주고 넘어가면, 즉 침이 좀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면 그 물과 같은 역할을 하겠죠. 쉽게 잘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침 안에는 소화효소도 들어있고요. 또 세균을 파괴하는 라이소자임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소자임. 라이소자임은 그 세균의 세포벽 성분을 파괴하는, 그래서 세균들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입이 적셔져야 여러분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입 안이 구강이 마르게 되면 발성도 잘 나오지 않고요. 세균들이 산성의 산을 만드는데 산성의 세균들이 생산한 산성산을 또 중화시키는 역할, 또 개들 같은 경우에는 혀를 길게 내밀죠. 땀샘이 없기 때문에 혀를 통해서 혀에 침을 이제 증발시켜서 체온 조절하는 수단으로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침 안에 독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침에 있는 성분들 이용해서 실크를 만드는 그런 특수한 목적도 존재합니다. 자, 이 침 분비는 척추동물 침샘은 두 가지 세포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효소 함량이 높은 물 같은 침, 또 하나는 끈적끈적한 미끄러운 점액성 침을 만드는 두 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자, 아까 침은 음식물 잘 엉키게 하여 쉽게 삼켜질 수 있도록 하고 녹말을 소화시키는 등 다양한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이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침은 어떻게 분비가 되느냐? 자, 침은 입에 뭐가 들어가게 되면요, 입에 압력 수용기, 화학 수용기가 있죠. 그러면 연수의 침 분비 중추가 활성화돼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침샘에서 침 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과정, 단순 반사라고 볼 수 있죠. 연수 반사입니다. 연수. 또는 여러분 대뇌피질에서 개 파블로프의 실험 아시죠? 대뇌피질, 딸랑딸랑하는 종소리라고 하는 기타 입력과 음식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서로 결합 결부시켜서 조건 반사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침이 분비가 되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입안에 뭐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침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척추동물 다른 소화관들이 우리가 계속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신경계 반사와 호르몬 두 가지가 다 작용하는데요. 유일하게 침 분비만 신경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경만 관여해요. 여기에서는 호르몬이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두, 식도, 모이주머니가 있습니다. 인두, 식도, 모이주머니는 전부 다 기원이 비슷한데요. 인두, 식도와 관련된 것은 운동성은 삼키는 것입니다. 삼켜서 음식물을 입에서 식도를 통해 위로 전달하는 과정들이 되겠죠. 이 인두에서 음식 덩어리의 압력은 인두의 압력 수송기를 자극하는데 이때 구심성 충격을 연수에 위치한 삼킴 중추로 보냅니다. 삼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두 부분, 목구멍 부분을 넘기게 되면요, 알아서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반사와 같은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근육을 적당하게 써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킴이 일단 한번 시작이 되면 삼킴은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이주머니가 있는데요. 모이주머니는 모든 척추동물이 가지는 건 아니고요. 조류만 가지고 있습니다. 식도의 변형된 구간으로 주로 저장의 기능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삼킴은 구인두 단계와 식도 단계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구인두는 입과 인두 단계가 되겠죠. 구인두 단계는 음식 덩어리를 입에서 인두로 거쳐 식도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음식 덩어리가 인두와 연결된 다른 통로로 들어가는 것이 막아지게 됩니다. 방치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이 과정이 잘못돼 가지고 살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야 될 곳이 아닌 기관지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기침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것들을 바깥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식도 단계가 지향되면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식이 식도에 넘어가게 되면 물구나무 서도 식도가 알아서 쭉 어디까지? 위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나 예를 들어 조류 같은 경우, 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도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일단 식도로 넘어가면 그냥 위까지 쭉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추동물, 또 개 이런 경우에는요, 자기 위에 들어간 것도 식도에 들어가다가 이거 기분 안 좋아 다시 입 쪽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반추동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되새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식도의 근육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말과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3분의 1이 불수의근이고 위쪽의 3분의 2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물마다도 다 다르죠. 어쨌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식도는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자, 위는 그 다음에 위가 넘어갔죠. 위는 소화의 시작이 되겠고요. 음식물의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모이주머니가 있는 경우에는 모이주머니가 음식의 저장을 기능을 하지만 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척추동물은 모이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음식물 저장의 기능을 위가 대신하게 됩니다. 자, 위는 세 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저, 이상하게 위쪽에 있는데 위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위체 중간 부분, 그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 12지장과 연결된 그 12지장과 인접한 부분을 우리가 유문동 부분이라고 합니다. 다 똑같이 통으로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위저, 위체, 유문동은 좀 그 안에 있는 구성하는 분비샘들과 근육의 두께가 좀 달라요. 특히나 유문동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섞고 소장으로 내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유문동에 지금 이 근육들을 보면 굉장히 두텁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저는 위쪽에 있지만 음식물을 저장하는 역할, 위체는 소화된 음식물과 위의 분비물이 섞이는 곳,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는 섭취한 음식물을 저장하고, 아까 얘기한 저장 역할을 했었죠. 화학적 소화를 시작하는 염산과 효소를 분비합니다. 이때 효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를 분비하게 되겠죠. 단백질을 분해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또 섞음 운동을 통해서 섭취한 음식물과 위 분비물을 섞어요. 그래서 유미죽이라고 하는 걸쭉한 죽과 같은 걸쭉한 액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유미죽이 다 완성이 되면 12지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런 섞는 운동들은 주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문동에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섞을 때 넘어가면 안 되겠죠. 아직 이 위에서 준비가 안 되면요. 12지장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12지장과 위 사이에 있는 이 유문괄약근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막 섞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가 다 준비가 되면 12지장으로 넘겨야 돼요. 그러면은 위도 준비가 돼야 되고 12지장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위쪽에서의 준비 요인은 유미죽의 양이 되겠어요. 그리고 유미죽의 유동성도 중요합니다. 즉 어느 정도 유미죽이 충분히 존재하게 되겠고 많이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유미죽의 유동성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먹은 음식들은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위 안에서 물도 가해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산성도 염산도 가해지고 하면서 그냥 유동성이 있는 유미죽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만 돼요. 하지만 위에서 준비된다고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12장의 요인들이 더 준비해요. 여러분들 앞쪽에 지금 뭐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앞쪽에 식사를 다 마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식당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12장의 요인이 위에 비움에서 가장 중요해요. 자, 12장에서 아직 소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음식이 당연히 12장을 못 넘어가겠죠. 12장에서 음식이 다 소화되면요. 예를 들어 지방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12장에 지방이 있어. 안 되죠. 12장에 산이 있어. 12장부터는 염기성이 알칼리 환경인데 산이 있다는 얘기는 위에서 넘어간 지 얼마 안 됐다는 뜻이에요. 아직 소화가 덜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장성이다. 여기 여전히 음식물 소화 많이 안 되고 흡수가 많이 안 된 상황이다 라는 뜻이고요. 위 12장이 팽창이 되어 있다라는 12장에 뭐가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즉 12장에서 아직 소화 중이거나 이제 막 넘어갔거나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면 위에서 아무리 준비가 돼도 12장 유문관략근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준비가 다 된, 즉 12장이 다 소화가 돼가지고 없어진 상황, 그리고 위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 유문괄약근이 열리게 됩니다. 자, 아래쪽은 위와 12장 사이에서 이제 그 위와 12장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위의 운동성과 비움을 조절하는 요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보세요. 자, 위액을 분비하는 세포들은 어디에 있냐면 위에 보게 되면 위에 위소화라고 하는 구멍들이 있고요. 그 구멍 내에 안쪽에 깊숙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위에 구멍 위쪽은 점막이라고 불리는 층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 점막 깊숙한 곳에 분비샘들이 존재합니다. 자, 위소화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주로 이제 그러니까 이 유문샘 영역이죠. 그 위쪽에 있는 이 산분비 점막은 위쪽에 그 위저와 위체 부분에 있고요. 유문동 영역에서는 유문샘 영역이 있는데 이 유문샘 영역에서 분비되는 것들은 주로 이런 그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호르몬들이 분비되고요. 위쪽 산분비 영역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액 성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는 이제 점액질이 이제 점액이 분비됩니다. 산에 여기 염산이 분비되죠. 염산에 의해서 이 세포들이 손상되지 말라고 점액들이 분비되는데 위소화 입구층에서 이제 점액들이 분비돼서 얇은 두께의 점액들이 이제 딱 발라지게 됩니다. 또 깊은 곳에서는 주세포가 분비하는 게 펩시노겐입니다. 펩신으로 분비하지 않고 펩시노겐이라고 불리는 펩시노겐 불활성화된 상태로 분비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가다가 얘가 펩신으로 분비되게 되면 여기 있는 세포들을 분해하게 됩니다. 골치 아프니까 펩시노겐으로 분비하고 더 깊숙한 곳 중간중간에 이제 벽세포들인데 벽세포들에서 염산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염산과 펩시노겐들이 분비되고 이 위쪽에서 이제 이 펩시노겐이 활성화돼서 펩신이 되면서 위에 들어온 단백질 성분들 분해하게 됩니다. 자, 유문샘 영역에서는 가스트린들이 분비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가스트린 아시죠?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가스트린이 분비됨으로써 위 앞쪽에 얘기했던 그 염산이라든지 펩시노겐 등이 분비될 수 있도록 촉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벽세포가 수소 HCl을 분비한다는데 도대체 그 HCl은 어디서 왔느냐? HCl은 벽세포의 대사 과정에서 얻어진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포도당 분해하면 CO2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CO2를 탄산 무수화 효소 CA, 여기서는 카보닐 엔하이드레이즈가 CO2를 H+와 HCO3- 중탄산염과 수소이온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수소이온들이 바로 수소, 이 프로톤, 포타슘, ATPase 펌프에 의해서 펌프에서 내강으로 분비가 되게 되죠. H+가 분비가 되고, 즉 이 포타슘을 안쪽으로, 그 다음에 수소이온을 바깥쪽으로 해서 플러스 차지를 맞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탄산염 마이너스가 나왔죠. 마이너스는 혈장으로 분비가 되게 되고요. 보통 중탄산염 같은 경우에는 이 완충에 영향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혈장으로 많이 분비가 되겠고요. Cl-가 이제 역시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로 반대 상보적인 걸 위해서 Cl- 들어가서 어디로? 바로 이제 이 내강으로, 위에 내강으로 분비가 되게 돼서 HCl이 분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점액 얘기를 했었는데 이 점액의 기능은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위 점막을 보호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펩신에 의해서도 보호해 주고요. 그 다음에 HCl로부터도 위를 보호하게 됩니다. 펩신 자체가 단백질 분해 요소이기 때문에 세포에 굉장히 치명적이죠. 자, 그러면 이 펩신은 아까 펩신오겐으로 분비가 됐는데 같이 분비되는 HCl에 의해서 펩신으로 이제 되겠고요. 펩신이 또 펩신오겐의 자가 촉매로 작동해가지고 계속 이 과정을 매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펩신들이 많이 분비가 되겠고요. 펩타이드를 중간중간 톡탁 토막내게 됩니다. 자, 이 벽세포가 HCl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분비하게 된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스틸콜린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겠죠. 아스틸콜린은 뭐에 의해서? 부교감 신경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되겠죠. 자, 부교감 신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의 운동성, 소화관 운동성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아스틸콜린이 분비가 되겠죠. 그럼 아스틸콜린은 HCl 이런 것들의 분비를 촉진을 하게 됩니다. 가스트린, 음식을 먹었을 때 아까 유문샘 영역에 있는 애들이 분비하는 내분비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액을 통해서 다시 위에 있는 벽세포 또 주세포들을 자극을 해서, 자, 아까 얘기한 펩시노겐이라든지 또 HCl을 분비할 수 있도록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벽세포가 그런 것들을 분비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이 가스트린 분비 자체는 양성자 칼륨, 아까 수소이온과 그 다음에 이 포타슘 이온을 서로 역수송해가지고 바깥으로 분비했었죠. 이 양성자 칼륨 ATPase 펌프를 많이 이 위에 내강 쪽으로 많이 삽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염산 분비를 촉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세포도 역시 이 아스틸콜린과 가스트린에 의해서 흥분이 되겠고요. 펩시노겐을 분비하고 그렇습니다. 자, 위액을 그렇고요. 위액 분비를 억제하는 건 그 반대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 네, 위가 비어 있거나 또 산이 너무 많이 있으면 H+가 너무 많으면은 더 이상 분비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지장이 아직도 소화 중이다. 이럴 때도 역시 위에 영향을 미치면 너 아직 천천히 와도 돼 라고 해서 위에 여러 가지 운동성을 억제하고 위액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겠죠. 자, 췌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척추동물의 췌장은 이자는 매분비샘과 내분비샘을 모두 가진 혼합성 분비샘 조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혼합성 분비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여기서 분비된 내분비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글루카곤 또는 인슐린 같은 그런 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또 외분비샘은 두 가지가 이제 분비가 되는데요. 포도상샘이 있습니다. 여기 포도상샘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들이 나와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에서는 중탄산염이 풍부한 액체성
알칼리성 액체 분비물도 분비를 하게 됩니다. 중탄산염이 분비돼서 아까 위에서 넘어온 수소이온을 중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이 췌장에서 다 외분비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단백질 분해 요소로는 트립시노겐, 키모트립시노겐, 프로카르복실 펩티다제 전부 다 비활성화 상태이고요. 이 트립시노겐은 12지장 점막세포에 박혀있는 엔테로키나제에서 트립신으로 바뀌게 되고, 이 트립신이 나머지 키모트립시노겐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카복시 펩티다즈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활성화시켜가지고 이제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췌장의 아밀라이즈도 역시 아밀레이스도 분비가 되게 됩니다. 침샘에서도 분비되지만 췌장에서도 분비되고요. 중요한 것은 라이페이즈, 지방 분해 요소가 바로 이 췌장에서만 나옵니다. 유일하게 췌장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트리글리세리드를 모노글리세리드와 유리지방산 두 개로 가수 분해하게 됩니다. 반출을 제외한, 즉, 소나 이런, 이 소와 같은 반출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췌장 효소만으로도 음식물을 완전히 분해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은 유일하게 췌장에서만 나오는 라이페이즈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지방 소화에 있어서 췌장 소화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췌장의 구조를 보게 되면 중간중간 섬처럼 박혀있는 랑게르한 섬이죠. 그래서 정말로 섬처럼 중간중간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랑게르한 섬이고요. 여기 알파세포와 베타세포에서 각각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상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포가 있는데 입구 부분이 관세포에서는 자, 중탄산 나트륨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중화용이죠. 그 다음에 포도상샘에서는 소화효소들이 분비돼서 도관을 통해서 12지장으로 분비가 됩니다. 자, 12지장으로 분비된 도관에 만나는 또 위에 관이 뭐가 있냐면 간에서 오는 담관, 여러분 쓸개관이 있죠. 담도 또는 담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여기에서 같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12장에서 외분비는 주로 호르몬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절되는데요. 자, 췌장 분비의 주도적 자극은 유미죽이 소장으로 12장으로 들어왔을 때 엔테로가스트론, 이 엔테로가스트론은 이런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을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세크레틴과 콜레시스토키닌, CCK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크레틴은 산내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돼요. 즉 산성의 위에 있는 유미죽이 12장을 넘어오게 되면 세크레틴 분비를 자극하고요. 콜레시스토키닌은 지방의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12장을 넘어오게 되면 콜레시스토킨의 분비가 자극이 되죠. 지방이 없다고 하면 단백질이 자극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12장 내강에 산이 들어오게 되면요, 세크레틴이 방출되고 호르몬이니까 온몸을 다 돌다가 결국은 췌장에 있는 관세포로, 췌장에 아까 관세포에서 뭐가 분비된다고 그랬죠? NaHCO3가 분비되죠. 중탄산 나트륨이 분비되는데 이걸 분비시켜서 중화를 시키도록 합니다. 12장 내강에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CCK가 방출되게 되고요. 췌장의 포도상샘에 가서 여기서 이제 소화 요소들, 특히 이제 단백질 분해 요소라든지 지방 분해 요소가 분비되도록 촉진을 하게 됩니다. 자, 간이 이제 있죠. 우리 12장 내강으로 췌장액 위에도 담즙이 분비되게 됩니다. 근데 담즙은 담낭에서, 그러니까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담낭에서 이것을 저장하게 됩니다. 간은 식물 신체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대사기관이죠. 여러분, 간이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요 영양소의 대사, 노폐물, 호르몬, 약물 등의 해독 또는 분해가 이루어지고요. 혈액 응고와 운반에 필요한 여러가지 혈장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글리코겐, 지방, 철, 구리, 많은 비타민들이 저장되는 정말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들이 되겠죠. 이 간 같은 경우, 하지만 이제 간세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심장이 여러 구획들로 나눠져 있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간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간세포의 모든 곳이 똑같은 기능, 똑같은 대사, 똑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간을
예를 들어 절반 똑 띄어서 이식해도 여기 기능과 여기 기능이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으니까 간 이식이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 지방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방간은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많을 때 보통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다 쓰지 못한 경우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성지방으로 바뀐 다음에 이걸 어디로 각 조직으로 LDL을 통해서 LDL을 통해서 각 조직으로 분배를 하잖아요. 자, 근데 이 분배하는 이 LDL 같은 이런 지방 단백질을 합성해서 얘들을 각 조직으로 나눠주는 속도보다 더 많이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서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면 지방간이 돼요. 지방간이 되고 지방간은 간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간경화 이렇게 오게 되고요. 간경화부터는 거의 간이 비가역적으로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간은 아까 화학 공장이라고 했는데 간은 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장이나 이런 데서 위나 소장, 소화관에서 흡수된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된 영양소들이 전부 다 간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지방을 제외하고 모든 영양소들이 모든 물질들이 간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심지어 우리가 먹는 약들도 마찬가지예요. 간에서 그것들이 분해가 되고 처리가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간 정맥을 통해서 우리 순환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위를 우리가 간 문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 문맥. 모세혈관에서 간의 모세혈관으로 나가는 그 중간에 포탈이죠. 하나로 통해 가지고 간으로 들어가는 이 간 문맥이 되겠습니다. 자, 간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간 부위가 똑같은 구조, 똑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간은 보시게 되면 소엽이라고 하는 육각형 배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소엽 주변에 간 동맥과 빨간색인 동맥, 그 다음에 파란색인 간 정맥 들어있고요. 자, 간 동맥과 간 정맥은 여기 죄송합니다. 간 문맥 정맥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그리고 중앙 정맥이 이제 나중에 모여서 간 정맥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 각 문맥계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막 그 소화 흡수된 것들이 들어와서 여기 보면 이 중앙 정맥으로 향해 가는데 중간에 굴형이라고 불리는 이 조그마한 관들을 통과해요. 여기 굴형 정맥을 통과하면서 여기서 많은 간세포와 직접 접촉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처리가 된 다음에 모여서 중앙 정맥 모여서 간 정맥으로 해가지고 우리 순환계로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한 곳을 이렇게 확대해 보신 거죠. 확대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담즙 같은 경우에도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담관을 통해서 모여서 어디로? 쓸개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담즙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담낭, 쓸개가 있죠. 간에서 만들어진 그 담즙들이 담낭에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쌓이게 되면 필요할 때만 분비가 될 수 있도록 여기도 괄약근이 있습니다. OD 괄약근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담즙관에 열리고 닫히는 것은 OD 괄약근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요. 괄약근이 닫혀 있을 때는 여기 담즙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담즙염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 콜레스테롤 유도체로 일종의 세제가 들어있습니다. 세제. 콜레스테롤 일종의 지방이죠. 세제가 들어있어서 이 세제를 통해서 지방의 소화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담즙염 이 담즙 안에는 빌리루빈이 들어있어요. 빌리루빈. 여러분 빌리루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빌리루빈은 우리 적혈구, 수많은 적혈구가 우리 몸 안에 존재하죠. 그 적혈구 안에 보게 되면 햄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철을 둘러싸고 있는 이 햄 구조가 있는데 적혈구가 파괴될 때 햄들도 다 파괴가 돼요. 햄들도 파괴되는 햄들은 빌리베르딘을 거쳐서 빌리루빈으로 거쳐서 이제 몸 바깥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어디로? 여기 대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빌리베르딘 조류 같은 경우에는 빌리베르딘에서 빌리루빈으로 바꿀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빌리베르딘 형태로 이 쓸개 담낭이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빌리베르딘은 보통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빌리베르딘에서 분해가 된 빌리루빈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을 띄어요. 노란색. 그래서 여러분
대변의 색깔이 노란색인 이유. 그리고 대변으로 가다가 이 빌리루빈이 배변 배출되다가 일부가 다시 흡수가 돼서 우리 이 신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되게 되는데 그때 오줌 색깔도 노란색이 되겠죠. 이런 어떤 빌리루빈의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굴이 노랗게 되는 황달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담즙염의 그 기능, 담즙염이 세제로서 기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지방은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뭉쳐 있으면 지방이 자기들끼리 뭉쳐서 거대한 지방 덩어리, 방울을 만들게 됩니다. 큰 지방 방울이면 바를수록 어때요? 표면적이 부피에 비해 훨씬 더 작겠죠. 이렇게 되면 지방을 소화하기, 라이페이즈가 이 지방을 소화하는데 커다란 덩어리가 있으면 지방 소화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즙염이 세제로서 기능해서 친수성인 부분과 소수성인 부분이 있는데 소수성 부분이 이 기름 방울을 조그만하게 감싸고요. 그 다음에 친수성인 부분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마이셀을 형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커다란 지방의 방울을 작은 방울로 만들고 전체적인 표면적을 증가시키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효소들이 라이페이즈가 작용하기가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즙염은 지방 소화를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소장은 척추동물에서 영양분의 대부분의 소화와 흡수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곳이 되겠죠. 소장은 위와 대장 사이를 연결해 있고 복강 내에 꼬여져 있는 소화관으로서 편의상 우리가 12지장 위에 연결된 부분, 그 다음 부분은 공장, 그 다음 부분 회장, 이 세 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공장,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소화관 벽은 복잡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점막 하층, 외근막층, 장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장내 신경총들이 있었던 사진이 있었죠. 앞쪽에 그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통 소장의 벽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막 안에는 점액막, 프로포리아층, 여기 장염과 림프 조직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부터 여러 가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여기서 저희들이 차단하게 됩니다. 점막 내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점막 하층은 두터운 결합 조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관의 팽창성과 탄력을 제공하고 외근막층은 소화관의 평활근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액막 안에 실질적으로 제일 이제 음식이랑 접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 점액막 안에는 외분비 세포와 내분비 세포 또 상피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점액막이 있죠. 우리가 보이는 그 미세 융털 부분이 이 점액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액막을 확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미세 용모들이 들어 있고요. 그 미세 용모를 확대해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미세 용모들은 각각의 상피 세포들이 갖고 있는 막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 점액막층을 보게 되면요. 지금 상피 세포들이 바깥을 둘러싸고 있고 그 중간중간에 점액 세포들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 내부에는 모세혈관이 있고 가운데 이제 누런색으로 되어 있는 중앙 유미관이 있습니다. 암주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유미관 또는 암주관은 앞에서 봤던 림프관이 되겠어요. 림프관은 우리가 앞쪽 순환기에서 얘기했겠지만 틈이 굉장히 넓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방은 지방 스스로 혈액에 녹을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은 단백질과 결합해서 지방 단백질을 형성한 다음에 이동합니다. 지방 단백질인데 우리 소화관에서 흡수한 지방은 그 유미 입자라고 불리는 킬로마이크론을 형성합니다. 이 유미 입자라고 하는 지방 단백질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거대해요.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모세혈관은 들어갈 수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림프관으로 들어와서 림프계를 따라서 이동하다가 우리 심장 근처에서 대정맥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가게 돼서 사실은 이 혈액에서 모세혈관 통해서 들어온 이 모세혈관 안에 들어온 소화 흡수된 것들은 전부 다 간을 먼저 거쳐가게 되는데 이 지방은 먼저 간을 거쳐가지 않고요. 림프관 따라서 대정맥에 합류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처리돼 가지고 각 조직으로 분비되든지 그렇게 되겠죠.
자, 점액층 같은 경우는 표면력이 매우 넓습니다. 한 600배 정도 되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표면적에 이 상피세포가 그런 그 수송 기능들, 흡수 기능들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융모에 융털의 상피세포는 밀착 연접에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사이로 외부에 여기 지금 음식 안에는 수많은 세균들도 들어있을 거고 바이러스 들어있을 텐데 이 안으로 아무거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소장의 운동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분절 운동이 있습니다. 분절 수축. 소장의 주된 운동 방법인데요. 자, 분절 수축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절반 하면은 그 내에 있는 것들을 혼합시켜 주게 되겠죠. 네, 분절 운동을 하게 되겠고요. 또 적당하게 분절한 다음에는 얘들이 이제 쭉 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연동 운동을 통해서 여기서 계속 하면서 섞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서 소화도 일어나고요, 흡수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적당하게 이 안에 섞어주면서 흡수가 다 일어나게 되면 운동성 복합체, 지금 하우스키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우스키핑 운동에 의해서 쭉 밀어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빼먹을 게 없으면 쭉 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보통 내용물이 소장을 통과하는데 3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흡수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섞여지면서 제가 아까 소화도 되고 흡수도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소장의 상피세포에 붙어있는 최종 효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효소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소화됨과 동시에 흡수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소장과 대장 사이에 보게 되면 역시 판막이 있습니다. 회맹장 밸브라고 하는 판막이 있는데요. 역류를 방지합니다. 대장의 내용물들이 소장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게 됩니다. 이쪽으로 나갈 수 있지만 이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충수돌기가 이 맹장 끝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충수돌기에 생긴 염증이 되겠어요. 맹장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회맹장 우리가 먹은 보통 그 새로운 밥을 먹게 되면 여러분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밥을 먹게 되면 아까 위에서 소화를 돕기 위해서 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스트린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죠. 가스트린이 분비가 되면 이 회맹장 괄약근에 이 괄약근을 좀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로 넘기게 되고요. 그러면 대장 같은 경우에는 넘기고 해가지고 조금 있다 우리가 밥 먹은 지 얼마 있다가 화장실 가는 신호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소장 점막에 위치한 외분비샘은요, 수성염과 점액 용액을 분비된 장액을 분비합니다. 자, 소장에서 소화액이 분비될 것 같은데 사실 분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장액은 소화효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보호 및 윤활, 소화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요. 소장의 상피세포에, 내강에 있는 상피세포에 소화효소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상피세포에 그 막단백질로 소화효소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이당류 가수분해 요소인 말타제, 수크라제, 락타제 같은 경우에는 소장의 융털 돌기에 있습니다. 얘들은 막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자, 아미노펩티다제 같은 경우에는 소장의 융털 돌기에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 췌장에서만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포도당과 그 다음에 그 아미노산을 흡수하는 분해할 때 최종적으로 분해하는 효소들이 그 소장의 상피세포의 막에 붙어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여기 이당류를 분해하는 수크라제, 말타제, 락타제가 있는데요. 이들은 이당류들을 자기들이 이 막단백질이 이렇게 분해를 하면서 바로 내부로 수송을 하게 돼요. 내부로 바로 수송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내부로 수송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막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아까 섞어주면서 그 유미즙들이 이 막과 서로 접촉을 할 때 애들이 소화되면서 흡수가 된다는 거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우리 이 포도당 같은 경우 밖에서 이제 포도당 단당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단당류는 포도당과 소듐, 우리가 신장계에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을 때요. 이 소듐 포타슘 펌프가 있잖아요. 여기 소듐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나트륨 이온의 그 농도 경사를 통해 가지고 포도당이 나트륨 이온과 같이 공동수송이 되게 됩니다. 2차 능동수송을 통해서 흡수가 되게 돼요, 여러분. 이 포도당은 그렇고요. 이제 과당 같은 경우는 얘들은 촉진 확산을 통해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좀 다른 구조로 과당 같은 경우 여기에 있는 과당들이 흡수가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단백질인데 역시 아미노산은 소듐과 같이 더불어 공동수송이 돼서 2차 능동수송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확산돼서 세포 안으로 능동수송이 들어오는데, 작은 펩타이드는 펩티다제라고 불리는 효소가 역시 막에 붙어 있으면서 얘를 분해해 가지고 안으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미노산이 이제 분해와 흡수가 되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담즙염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자, 췌장의 라이페이즈가 얘들을 유리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하고요. 이것들은 이 막에 잘 녹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수동 과정을 통해서 이 상피세포 안으로 들어오고요. 상피세포 안에서 다시 트리글리세리드를 형성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방 단백질 유미 입자를 형성해서 암죽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산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는 편이니까 얘들은 크기도 작고 그러니까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만, 트리글리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유미 입자를 통해서 암죽관으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소화관에 모세혈관으로 흡수된 모든 물질은요 순환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순환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간을 통과하게 되고요. 간에서 대부분의 산물들은 대사 과정을 거쳐서 유해 물질은 해독되고 또 저장됐건 저장되고 분해됐건 분해돼서 이제 간에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지방은 중앙 유미관을 통해서 림프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요, 간문맥계로 한번 돌아서 그 다음에 순환계를 따라 들어간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자, 소장과 대장에서 이를 흡수 부피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들어간 양 대 나온 양이 다 비슷하게 되죠. 자, 먹은 음식이 1250g 이라고 했을 때 마신 액체를 1250ml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혈장으로부터 분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비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랑 합쳐지면 9500 정도가 되고요. 소장에서 흡수된 양은 9000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장에서 결장으로, 즉 대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한 500ml 되고요. 결장에서 물들이 흡수가 되겠죠. 그것들이 한 350 되면 결국 한 150 정도가 대변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소화액의 구성 성분들은 다시 회수가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자, 아까 위에 벽세포에서 HCl이 분비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췌장 관세포에서 만들어진 NaHCO3에서 Na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가 분비되죠. 그래서 이제 NaCl, 그 다음에 H2CO3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시 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다시 모두 다 회수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사를 하게 되거나 구토를 하게 되면 여기서 투자를 했던 것들을 회수하지 못하게 돼서 여러분 전해질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설사에 걸린 사람들은요, 링거 주사를 맞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생리식염수액을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이런 이온들을 다시 채워주게 됩니다. 채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척수동물의 대장은 결장, 맹장, 직장. 직장은 이제 여기 총배설강인데, 총배설강은 조류나 파충류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총배설강은 이 대변도, 소변도, 그 다음에 생식관도 다 모이는 그런 공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총배설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 해당 사항 없고요. 결장, 맹장, 직장. 직장은 항문 바로 앞쪽에 있는 장이 되겠죠. 자, 맹장은 앞쪽에서 아까 봤듯이 소장과 대장의 접점 부분에 있습니다. 끝이 막힌 주머니 형태고요. 결장은 대장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여기에서 이제 직장을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돌아서. 대장 운동은
전반적으로 좀 느립니다. 추진력이 없고요. 주로 이제 느리게 가기 때문에 흡수와 저장 기능에 적절합니다. 특히 물 같은 거를 흡수하죠. 느리게 가기 때문에 이 안에 대장균들이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결장의 주된 운동 방법은 하우스트라 수축이라고 불리는 결장의 평형근 세포들이 자발적인 리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장 운동이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균들이 대장 내에서 생장하고 축적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결장 부분에서는 물과 염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아까 얘기한 결장, 이 맹장이 있고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 다음에 여기서 직장이 있습니다. 자, 음식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위에서 들어갔을 때 가스트린이 분비되죠. 가스트린에 의해서 결장의 움직임이 이제 결장의 움직임이 일어나서 우리가 얘들을 밀어주게 되죠. 이렇게 다 밀어주게 되고 결국 이 직장에 대변이 쌓이게 되면요. 배변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배변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화장실 가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죠. 근데 여기도 방광과 마찬가지로 내부 괄약근과 외부 괄약근 두 개가 있습니다. 내부 괄약근 같은 거 안쪽에 있는 괄약근은 평활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배변 반사가 일어나면 얘는 이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바깥에 그 외부 괄약근이 이 골격근으로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실 아닌 곳에서는 참을 수 있는 것도 이 외부 괄약근을 수축해서 참는 거가 되겠죠. 자, 대장에서는 어떤 소화 효소도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결장액이 분비가 되는데 결장액은 알칼리한 점액 용액이 나와서 대변은 딱딱하잖아요, 비교적. 그래서 기계적 화학적 손상으로부터 대장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소화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소화의 기본 원리와 소화기관, 입부터 지금 방금 전 본 대장까지 이 과정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출석 체크 과제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흡수 경로와, 즉 탄수화물 단백질과 지방의 흡수 경로를 두 개를 비교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정리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